예, 김정은이 최근 측근 2명을 숙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다시 숙청의 칼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비사를 회고록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맹비난했는데요. 당분간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정은이 측근이었죠. 마원춘과 변인선 이 2명을 최근 경질했다. 뭐 숙청했는지 처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경질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두 인물 굉장히 측근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유로 지금 그 처형이, 그러니까 경질이 됐는지, 일본에서는 뭐 지시를 어겼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님? 예, 정말 저도 그 보도를 보면서 아, 정말 이 보도가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아마도 마원춘이나 변인선이 두 사람이 결국 김정은의 뜻에 어긋난 그런 언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경질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다시피 마원춘 같은 경우 마원춘이나 변인선이나 둘 다 김정은 정권을 세우는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특히 마원춘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죠.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삼지연 뭐 8인방인가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고 특히 김정은을 많이 수행을 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설물들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뭐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시설물에 대한 건설 결과에 대한 설계, 핵심 실세였단 말이죠. 또 변인선 같은 경우도 역시 군에서는 아주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특히 그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거쳤고 특히 김격식에 이어서 4군 단장을 맡았었단 말이에요. 4군 단장을 거쳐서 그 총참모부의 작전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뭐 합참의 작전본부장에 해당되겠지만 실제 북한에서 작전국장은 굉장히 그 권한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적어도 그 인민군 총사령관하고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특히 그의 위치가 정치국 위원까지도 임명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마원춘 변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된 대로 김정은의 지시를 어겨서 경질이 됐다고 한 것 같으면 그것이 정말 지시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뭔가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두고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정은이가 자기의 정권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인물이라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숙청 여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숙청을 했다면 그 핵심 실세들을 왜 처형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자체가 이렇게 무자비한 폭거를 일삼는 독재자인지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 전지전능한 또 무자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에 장성택 처형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시를 어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권력 파벌 싸움에서 졌거나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경우는 사실 무차비하게 숙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마원춘과 변인선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언론이 우리 한국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원춘과 변인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두각을 나타낸 실세였거든요. 그리고 이 김정은 주위에서 자주 수행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3개월째 보이지 않는다면 무언가 그 안에서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숙청의 사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형성되는 그 엘리트 그룹들이 일정한 변동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차후에 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북한에서는 수령의 지시 또는 수령의 또는
어떤 비위 또 수령의 노선 이런 것들을 어길 경우에 사실은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숙정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신들은 측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뭐 고언이나 충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위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2인자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장성택이 2인자라고 했습니다만 1인자와 2인자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인자 밑으로는 다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그리고 이제 신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 주민 생활과 가까운 것을 이제 시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 공장, 버섯 공장, 화장품 공장. 그런데 이 공장을 신찰할 때마다 이 김여정이 뒤따라서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역시 포스트 김경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문 의원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북한 내에서 그런 그 숙청의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벌써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절대 김정은에게 어느 누구도 노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의 체제와 정권과 그 정책의 어떤 안정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한동안 뭐 군부대 시찰하고 상당히 그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더니 최근에 이런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이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자로서 당연히 이 국민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특히 그동안 북한이 간과해오고 특히 우선순위에 밀렸던 경공업 분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김여정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원춘이나 변인선이라든지 이런 측근 실세들은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정말 핏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핏줄이고 여동생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경희와의 이 온누이 관계, 지금 김정은과 이 김여정의 온누이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김경희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사망설, 뭐 식물인간설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일단 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북한의 이 어떤 이 정세랄까 정권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 교수님, 김여정이 지금 부부장 직함인가에 갖고 있잖아요. 그 고모 김경희를 보면서 나도 어떤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나도 그 고모의 어떤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다. 아무리 오빠가 부탁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김경희가 가졌던 혈통으로서의 그 신성 불가침은 사실은 저는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모인 김경희처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역시 고모니까 못 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경희가 지금 정치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장성택 때문이지 혈통인데도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는 백두산 혈통,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자기의 온누이, 자기 여동생을 어떤 이유로도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 뭐 목숨을 빼앗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식물인간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김경희의 경우는 장성택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 이유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김경희의 사례를 보면서 김여정이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오빠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는 김여정이가 이제 지금 당의 부부장으로 호칭이 돼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의 부부장의 선전선동부인지 뭐 조직지도부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나타난 현장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선전선동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제 지배적인데 지금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수행하고 있는 이 그 생산 현장이나 어떤 현지 지도한 내용들 보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인민생활 향상에 많이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집권 기간을 갖추면서 뭐 말썽도 많고 뭐 탈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정치적 리더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숙청도 있었고 교체도 있었고 해서 정리를 했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안정성과 정치적 리더십을 탄탄히 했다는 것에 토대에서 이제는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된다. 경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김여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백두혈통이 이제는
인민들을 직접 챙기는데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아마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인민 생활의 향상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북한의 작년 식량 생산량,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수입이나 지원량 감소로 식량난은 여전하다 네. 이러던데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아까 그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식량난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좀 늘었고요.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됩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94년에서 98년 사이에는 매해 가뭄과 수해 장마들이 져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이 재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그 유리한 환경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북한 경제 쪽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사경지 경작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장의 이제 공식적인 허용과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집 텃밭에서 몰래 사적으로 경작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게 되고 유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농산물이라든지 곡물 같은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는 건 식품 가공업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식품 가공업이라는 게 발전하지 않으면 수확을 해도 이걸 오랫동안 저장을 못하는 건데 이제 식품 가공업이 발전하면서 저장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은 줄었지만 북한 경제가 조금 호전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식량을 좀 수입하는 양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요인을 통해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아마 분석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사정 저희들이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얘기, 거기 안에 이제 북한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북한이 좀 맹비난을 했습니다. 뭐 꼴불견이다, 거짓말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글쎄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남북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도 뭐 예상했던 반대 북한이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일단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 뭐 거짓말이라고 그랬고 오히려 MB 정부가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돌파구를 여는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들에게 구걸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정부와 과연 이런 패거리들과 앞으로 중요한 사안들, 중대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뭐 비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거기 포인트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두고 보겠다. 이런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역시 북한도 자기들이 이러저러한 전제 조건을 통해서 대화를 차일피일 미루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 여건만 되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여건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북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전개될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비들을 아마 거치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교수님, 지금 대화 국면이 지금 조성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일째 통일부 장관 얘기가 남북대화 대면 524 해제 계기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만나면 북한이 꼼수 쓸 거다. 그런데 또 만나야 된다. 자, 이거 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는 거고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어서 대화가 성사되기만 하면 지금 남북이 서로 주고받을 것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의 첫 단추를 열기 위해서 마주 앉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보건대로 이제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와 지금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미 전 정부 시기에 북한하고 이미 담을 쌀대로 쌓았고, 북한하고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신문이나 조평통에서 나온 그 MB에 대한 맹비난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박근혜 정부랑 대화를 않겠다고 제가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이 지금 상이하고 그다음에 MB의 회고록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금년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경고방동하지 말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좀 경고거든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MB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화에 나서지 않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북한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대화의 여건 마련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적인 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살포라든지 특수통일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제수처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시그널도 보여준다면 좀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설 전후로 하는 이산가족 상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도 보면 2월 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로 간다고 한다면 그 한미 합동훈련 전이라도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또는 북한이 좀 더 손을 내밀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뭐 처음이 아니고 또 인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떤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와 협상에 있어서 자기들이 남측에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이점들도 있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도 이산가족 상봉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안 하거나 피하거나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시기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1년 전 이맘때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가 됐단 말이죠. 한미연합 연습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 전개 상황을 보면 이 수일 내에 회담이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쭉 행태를 보면 전혀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전격적으로 한 전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거기서 협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은 늘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미사일과 핵 이야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좀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웨스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 이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좀 강화하겠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미사일 숫자를 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 위협적인 존재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그 카터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능력이 검증된 것은 아니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미국을 포함해서 아태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들과 동맹과 의반국에게 분명히 위협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위협에 대비해서 북한의 핵물질과 미사일 기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차단 조치, 다시 말하면 비확산을 위한 조치와 두 번째는 북한 그런 위협들이 가시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막는 대확산 조치, 이를테면 그 대공 타격 능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아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2014 국방백서에서 밝혔죠.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봤을 때 북한은 대화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시도, 그런 걸 통해서 협박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요. 자, 교수님, 그리고 다음 주 2월 10일이면 핵실험 한지 3차 핵실험 한지 이제 2주년 아니겠습니까? 글쎄,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핵실험, 추가 핵실험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월, 3월. 그렇습니다. 2013년 2월 10일이 이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인데요. 3차 핵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그 다음 4차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할 건데요. 그리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핵실험의 기술적 준비는 항상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핵실험의 날짜를 결심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준비한 상태에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중 관계 등 여러 가지 대전략적 환경들을 감안해서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금년도 2015년도 상반기에는 4차 핵실험이라는 그 정치적 결단의 단추를 누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 2015년은 지금 남북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일단은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김정은이 좀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집권 3년 차 동안 대내적 안정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엘리트의 교체, 정치적인 안정성에 좀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성, 경제적인 성과에 좀 매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3년 차가 지난 금년부터는 대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중 관계도 지금 정상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면서 두드려 가면서 대외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북중 관계,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같은 지금 굵직한 부분들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노력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 상반기는 거기에 노력을 해보고 만약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생각한 대로 여의치 않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들 특유의 이제 벼랑 끝 전술로서 하반기에는 이제 4차 핵실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핵실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 협상 내지는 대외관계 정상화에 북한식의 나름대로 접근 방법을 좀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위원님, 지금 북미 관계도 경색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또 사이버 해킹을 제재하는 법안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 미국의 기조는 제재를 강화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뭐 북미 관계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하원 위원장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유사한 법안을 작년에도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는 됐지만 상원에서 논의가 안 되는 바람에 자동 폐기가 됐고 아마 이번에 그 법안이 나온 것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공동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발의한 것이 이제 지난 그 연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그 해킹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특히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고 그것에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의회에서도 이런 제재 강화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의 내용은 아마도 그동안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들, 북한과 거래하는 그걸 제재 대상으로 뒀다면 앞으로는 제3국까지 그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히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 조치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과거에 보다는 더 강화된 내용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을 뭔가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것이 북미 관계 개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가 결국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원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추구하는 어떤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목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속도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목표나 전략을 바꾸거나 아마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북미 관계라는 게 이중의 흐름이 이제 병존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 발언, 체제 붕괴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애시턴 카터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도 MD 확대라는 것을 뭐 당연히 국방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지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성킴 대북정책 대표가 북경을 방문해서 미용호 외무성 무상보고 나오라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북한 입장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하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제 러셀 같은 경우 차관보는 미얀마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북한과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의 조치하고 대화 협상의 조치라는 것이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고 이것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지배적인 흐름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